메이슨 밀러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젠더 보가츠도 함께 데려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샌디에이고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제기된 하나의 과감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는 유망주를 대거 받아올 수 있는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있고 동시에 2033년까지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장기 계약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샌디에이고는 메이슨 밀러의 전성기를 팔아 미래를 되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밀러의 가치로 보가츠 계약까지 정리하며 구단의 재정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할까요? 시즌 초반 샌디에이고는 실제 전력보다 더 좋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5월 18일에는 마이클 킹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미겔 안두하르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다저스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7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샌디에이고가 한 점을 지켰습니다. 이 승리로 샌디에이고는 다저스를 넘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부터 불안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원문 기준 샌디에이고의 득실차는 플러스 8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승률은 6할을 넘었지만 득실차를 바탕으로 계산한 기대 승률은 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반대로 다저스는 압도적인 득실차를 만들고도 실제 승률에서는 샌디에이고에 뒤져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접전 승리와 불펜의 힘으로 기대 승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길어지면 득점과 실점의 격차가 팀의 실제 승률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샌디에이고도 그 흐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문 기준 19승 31패를 기록하며 순위가 내려갔고 실제 승률과 기대 승률의 차이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운이 나빠져서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 가려져 있던 약점이 승패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선이었습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 젠더 보가츠, 잭슨 메릴은 모두 샌디에이고가 장기적으로 팀의 중심에 놓은 선수들입니다. 이 4명이 타선의 무게를 책임져야 했지만 기대만큼의 공격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연봉 선수들이 예상 밖의 활약으로 버텨도 장기 계약 선수들이 동시에 부진하면 팀 타선의 한계는 분명해집니다. 선발진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르비슈 유가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닉 피베타와 조머스 그로브 등 주요 선발 자원도 부상과 복귀 지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킹이 중심을 잡았지만 나머지 로테이션에서 꾸준한 이닝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선발이 일찍 내려가면 불펜의 부담이 커집니다. 샌디에이고는 강한 불펜 덕분에 초반 접전을 많이 지켰지만 같은 구조를 시즌 내내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이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킹이 5이닝 1실점으로 물러난 뒤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9회 초 타이 프랜스의 동점 홈런으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9회 말에는 메이슨 밀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타와 2루타를 허용했고 고의 4구까지 더해져 무사 만루가 됐습니다. 한 점이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이 장면은 밀러가 왜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비싼 투수 가운데 한 명인지 보여줬습니다. 보통 마무리 투수는 주자가 쌓이면 투구 선택이 제한됩니다. 폭투 위험이 있는 변화구를 던지기 어렵고 볼넷을 피하려다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공이 몰릴 수 있습니다. 밀러는 달랐습니다. 무사 만루에서도 상대가 공을 맞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비의 도움이나 강한 타구의 정면 아웃을 기다리지 않고 삼진으로 직접 위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결국 연장 10회 말에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밀러 한 명이 완벽해도 팀 전체의 문제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레이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낮아진 팀에 최고의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마무리 투수의 가치는 우승 경쟁팀에서 가장 커집니다. 정규 시즌 하위권 팀에서는 9회 리드 상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한 점 차 승리를 지키는 불펜 한 명이 시리즈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밀러는 단순히 좋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2026년 샌디에이고의 유일한 올스타로 선정됐고 당시 평균 자책점 0.78과 21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패스트볼과 결정력 있는 슬라이더로 타자에게 정타 자체를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기록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밀러는 아직 비교적 낮은 연봉으로 활용할 수 있고 2029년까지 구단이 보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를 영입하는 팀은 몇 달짜리 렌털 선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포스트 시즌에 투입할 수 있는 마무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가 밀러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상당한 유망주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확실한 셀러가 부족하고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많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는 이 거래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유망주 팜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AJ 프렐러 사장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유망주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는 후안 소토를 영입하기 위해 맥켄지 고어, CJ 에이브람스, 제임스 우드 등 대형 유망주를 워싱턴에 보냈습니다. 소토는 뛰어난 선수였지만 샌디에이고가 원했던 팀 성과까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결국 소토의 계약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그를 양키스로 보냈고 마이클 킹과 드루소프, 카일 히가시오카, 랜디 바스케스, 조니 브리토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소프를 다시 활용해 딜런 시즈를 데려왔습니다. 프렐러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선수를 사는데 거침이 없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파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재판매가 처음 지불한 가치를 회복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샌디에이고는 2025년 밀러를 영입하면서 레오달리스 데브리스를 포함한 4명의 유망주를 애슬레틱스에 보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밀러가 아무리 압도적인 마무리라도 최상위 유격수 유망주를 불펜 투수와 바꾸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데브리스는 야구계 최상위권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망주는 가능성이고 밀러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증명된 선수입니다. 샌디에이고가 우승했다면 논쟁은 크게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팀이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멀어지고 유망주 팜까지 약해진다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밀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최고의 마무리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밀러를 파는 것은 불펜의 현재를 희생해 팜의 미래를 다시 사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젠더 보가츠가 등장합니다. 보가츠는 2023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11년 2억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2033년까지 이어지며 옵트아웃이 없습니다. 2027년부터 남은 보장액만 1억 7,500만 달러로 보도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적의 방향입니다. 보가츠는 보스턴에서 마지막 5시즌 동안 높은 수준의 공격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이적 후에는 전성기와 같은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격수 수비가 예상보다 안정됐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가 보가츠에게 지불한 금액은 수비만 안정적인 유격수의 가격이 아닙니다. 중심 타선에서 높은 타율과 출루, 장타를 모두 생산할 것을 기대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보가츠의 40세 시즌까지 이어집니다. 샌디에이고에는 매니 마차도의 계약도 2033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타티스와 메릴 역시 2034년까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팀의 중심이 장기간 보장돼 있다는 것은 안정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수가 동시에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면 로스터를 바꿀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밀러와 보가츠를 묶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 밀러를 얻으려면 보가츠의 남은 계약도 일부 떠안는 방식입니다. 샌디에이고가 보가츠의 연봉 일부를 보조하고 보가츠가 전면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기한다면 이론적으로 거래는 가능합니다. 영입팀은 밀러를 2029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줄어든 연봉으로 수비가 가능한 베테랑 유격수를 확보합니다. 샌디에이고는 보가츠 계약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고 장기적으로 로스터와 페이롤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에는 명확한 대가가 있습니다. 밀러만 팔면 샌디에이고는 최상위 유망주 여러 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가츠를 함께 보내면 영입팀은 그의 남은 연봉과 성적 하락 위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샌디에이고가 받을 유망주의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밀러의 가치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겁니다. 일부는 유망주를 받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보가츠 계약을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는 샌디에이고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팜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면 밀러를 단독으로 팔아야 합니다. 재정 유연성과 장기 로스터 정리가 먼저라면 보가츠를 끼워 보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최대치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프렐러는 과거에도 비슷한 거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 샌디에이고는 애틀랜타에서 크레이그 킴브러를 데려오면서 멜빈 업튼 주니어의 부담스러운 계약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샌디에이고는 공격적인 영입을 이어갔지만 시즌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선수들을 다시 판매했습니다. 킴브럴은 보스턴으로 보냈고 제임스 실즈를 화이트삭스로 보내는 거래에서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받아오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사례는 프렐러가 방향을 바꿀 때 얼마나 과감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이번 거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타티스처럼 성장할 유망주를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밀러를 보내고도 팜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가츠가 다른 팀에서 반등한다면 샌디에이고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겁니다. 구단 매각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콘자 존스와 호세이, 펠리시아노 측의 구단을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주가 공식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려면 MLB 승인과 거래 완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진이 수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과 최고의 마무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새 구단주가 우승 경쟁을 이어가려 한다면 밀러를 지키고 추가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로스터의 비용과 약해진 팜을 문제로 본다면 대규모 재정비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밀러 트레이드는 선수 한 명의 매각 문제가 아닙니다. 샌디에이고가 지금의 장기 계약 중심 구조를 계속 믿을 것인지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밀러를 남기면 샌디에이고는 2027년 이후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마무리를 보유합니다. 밀러를 단독으로 팔면 유망주 팜을 빠르게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밀러와 보가츠를 함께 보내면 팜 회복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선택 모두 장점이 있고 세 선택 모두 분명한 손실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메이슨 밀러의 가치는 지금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선수의 가치가 가장 높은 순간이 반드시 팔아야 할 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승을 원한다면 이런 선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미 데브리스를 내주면서 밀러의 전성기를 샀습니다. 이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곧바로 다시 판다면 프렐러의 운영은 또 한 번 극단적인 방향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팀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미 지불한 유망주 가격 때문에 밀러를 붙잡는다면 매몰 비용에 갇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러를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밀러를 보유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샌디에이고의 다음 우승 확률을 더 높이는가입니다. 그리고 보가츠를 포함하는 순간 질문은 더 복잡해집니다. 샌디에이고는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미래의 스타들을 받아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 귀중한 트레이드 가치를 사용해 2033년까지 남은 보가츠 계약부터 지워야 할까요?